교재 14페이지 하단 이제 2교시 출발을 하는데, 우리 좀 전에 1교시 때 했던 거 잠깐 이렇게 돌아본다면 1시간 했던 것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좀 전에 1시간 동안 했었잖아요. 그죠? 1시간 동안 했었던 것에 가장 중요한 말 뭘까요? 하면 결석하지 말 것. 그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뭐 신, 호, 등 이런 거 마르고 딸토록 떴습니다. 마르고 딸토록. 이제 첫 단계에서 접어놓으신 그 개념들을 우리 법 전반에 걸쳐서 다 거칠 거니까 앞으로 계속 만납니다. 제일 중요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면 결석하지 말 것. 그래서 합격하는데 고득점 과목으로서 꼭 가져가실 것. 이거를 당부드렸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2교시에 2번 내려옵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 제1조라 하여 이제 우리 법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1조부터 출발을 하는데, 자, 이 법 제1조는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죠. 공인중개사법의 제일 첫 번째 조문이 뭡니까? 하니까 목적이랍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 법을 만들 때는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1번에 딱 걸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2조부터 나머지 조문들은 1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조, 3조, 4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들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연결 못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중개사법이 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전체를 다 보고 나면 이런 내용은 무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이런 것도 훈련시킬 거예요. 그래서 1조 목적이 의미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1조 목적 기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직접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간접 목적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제1조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읽어드렸는데 제1조 목적을 딱 들어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올까요? 잘 안 나올까요? 자주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나왔는가 하면 12번 출제됐습니다. 12번. 그러니까 시험이 몇 번이 지나갔다고요? 25번이 지나갔는데 1조에 대해서 물었는 게 12번을 물었다니까요. 그죠? 그럼 12번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2번 칠 때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죠? 그래야 12번 나올 수 있잖아요. 2번 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아예 여러분한테 강조할 때는 매년 나옵니다. 이렇게 강하게 수업을 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럼 이런 배경을 왜 설명하는가 하면 그냥 1조는 중요하니까 잘 읽어 놓으세요. 이래가지고는 여러분한테 입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나옵니다. 딱 이렇게 딱 접목해야 되고,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 25회 시험이 막 지나갔는데 25회 시험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지금 바뀐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처음 만나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번 25회 시험에서는 바뀔 목적을 물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25회 때 안 나왔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세 번째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 26회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딱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목적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면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온다 하고 지금 이 단원을 접목하셔야 되고, 설사 또 안 나왔다 하더라도 26회 때 명색이 이 법을 공부한 사람은 1조는 알아야 됩니다. 1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이 12번이 나왔다는데 지금 목적이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합니다. 자, 전문성이 제고되면 중개업이 건전하게 지도 육성되고, 최종 목적, 궁극적 목적으로서는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나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또 개정됐기 때문에 특히 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법이 개정이 된다. 앞으로 법이 개정됩니다. 이 말을 딱 듣거든 어떤 과목에서든 시험 문제다 이렇게 딱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개정이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은 아니지만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그를 좌측 통행 그러죠. 뭐 차는 오른쪽으로 다녀야 된다 라는 게 만약에 법이 있다면 이거를 국가가 바꿨습니다. 사람이 왼쪽으로 다녀보니까 부딪히고 불편해. 그래서 이제부터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가는 사람은 전부 우측 통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러면 30 몇 년 동안 좌측 통행을 시키다가 국가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람은 이제는 오른쪽으로 가고 차는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바꾸는다면, 개정을 하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안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되죠. 만약에 그걸 모르고 국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면 차도 왼쪽으로, 사람도 왼쪽으로 다니고 있으면 사고 날 확률이 높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면 국가가 홍보를 많이 하겠죠. 이제부터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녀야 된다. 그죠? 그렇게 홍보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시험을 치는 사람이라면 시험관은 문제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당연히 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목이든 이 법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하면 받아들이기를 시험 문제입니다 이래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하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는 데다가 작년에 안 나왔어요. 왜? 원래 바뀌는 걸 굳이 시험에서 물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26회 시험에서는 1조는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 그래서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12번이나 나왔다, 뭐 11번이 나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자주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내야 11번씩이나 12번이나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냈습니다. 문제를. 자, 이것들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거 하나 걸어놓고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놈을 찾으시오. 이런 게 답이 되는 거라. 그죠? 국민 하니까 좋은 말인 줄 알고 목적이구나 퍽 찍는 순간 내년에 다시 만납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또 문제 내기를 수요 공급을 조절하여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막 입문하니까 그냥 가볍게 듣는 줄 모르지만 부동산 학개론에서 수요 공급의 조절, 이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배웁니다. 특히 수요 공급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밖에 나가보시면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왜 미분양 아파트가 생겼을까요? 수요 공급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라. 그죠? 지금 아파트는 100채를 지어놨는데 살 사람이 10명밖에 없어. 그러면 90채는 사람 비잖아. 그게 되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발생하잖아요. 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왜? 아파트는 100채가 있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1000명이 왔어. 그럼 이게 10대 1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10명 중에 1명밖에 못 사. 그거를. 물건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 정책은 미분양이니 가격이 폭등되니 전세 대란이니 이런 등등의 문제는 전부 어디서 발생한다? 수요 공급의 조절에서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학교에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공부하겠어요. 그런 중요한 말들을 설렁설렁 공부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가 안 쉽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을 아닌 놈을 찾아라고 답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특히 부동산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지도하고 이런 거 들어옵니다. 목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지도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합니다. 글자 하나에 팡팍팍 날아갑니다. 완전히. 이러니까 어떤 분은 중개업이나 중개업무나 뭐가 다릅니까? 이제 그 자기는 같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다르기는 글자가 다르지 지금. 그죠? 그리고 물으면 무식해서 사람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사회 규정이고 사회 규칙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석하면 안 돼. 그죠? 그 이런 문제를 털려놓고는 중개사법은 글자만 싹 바꾸고 문제 낸다. 이런 말 잘해요. 그런 소리 듣는 순간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올해는 이래 찍어 놓습니다. 올해는 뒤에 뭐겠습니까? 날 샜다.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업하고 업무가 글자가 다른데 자꾸 같다고 고집 세우고 있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사법은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를 내기 때문에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업하는 건 이제 앞으로 느끼겠지만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맞습니다까지 하나하나를 다 짚어간다고. 지금 그것도 하나 짚었죠. 중개 업무 하면 틀립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 게 가장 많이 나온 유형입니다. 유형.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대비하려면 목적을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키포인트가 있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런 전문성 이런 걸 딱 잡고 계셔야 된다고. 요거 건드리면 무조건 풀리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지 중개 업무를 또는 중개업자를 건전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올 줄 모르니까 업 딱 잡으셔야 되고,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최종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출제됐던 내용으로서
다음 목적 중에서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라고도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럼 최종 목적 나오면 여러분 뭐를 기억해야 된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1조 목적이라는 내용이 딱 출발하면 세 가지를 잡아야 된다. 전문성, 그 다음 뭐 업, 나머지 들어오면 다 틀려요. 업, 그리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이 목적인데 특히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런 말들이 왜 틀리는가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과목 말고 그죠? 여러분들은 등기법도 배우게 되고 지적법도 배우게 되고 나머지 법들도 배우죠. 그 과목들의 목적 중에서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도 배우기 때문에 이게 틀린다고 생각하기가 안 쉽다고 그걸 다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원래 처음 바뀐 내용입니다. 여러분한테 처음 만나니까 앞으로 이 법 딱 들어오면 목적하면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첫째 뭐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합니다. 중개업자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중개 업무를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업. 그 다음 마지막 목적이 뭐다?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다음 내용 중에서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하면 답이 국민경제 이바지함인데 이제 내년 10월달 마지막 모의고사에 반드시 이 문제 넣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거 걸어놓으면 맞다고 동그라미 치는 분 충분히 나옵니다. 이 정도로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틀리시는 분은 이제 집에 공부 못한 애가 있는 거예요. 애 성적표 보면 이거 이렇게 보고 누구 닮았지 막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정도로 전달하는데도 틀리시는 분은 그래서 국민경제 이바지함이니까 최종 목적은 마지막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1, 2, 3, 4, 5 중에 마지막 5번이 답이겠지. 그렇게 찍으면 날 셉니다. 시험 문제 낼 때는 순서대로 안 적어 놓습니다. 이것도 썩습니다. 썩으니까 최종 목적은 별도로 기억해 놔야 돼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별도로 기억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 첫 시간에 이 한마디라도 기억을 하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에 시험에 합격하셔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언젠가는 뭐 빨리 할 사람도 있고 늦게 할 사람도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시험에 합격하시면 중개업 언제 하실 거예요? 시간을 두고 금방 안 하고요. 지금까지 대답했는 게 이제 시간을 두고 그거 한마디 하려고 그만큼 시간을 둔 건가? 아이고 참. 그래, 시간을 두고 한다 좋다. 본인은 합격하시면 언제 중개업하실 거예요? 수습하고 수습하고 바로. 수습을 얼마 정도 하고? 좀 자신감이 넘게 2, 3개월? 한 3, 4개월 정도 좀 배워서 하겠다. 그런 취지죠. 합격하면 한 3, 4개월 배워서 좀 훈련해서 하겠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합격하시면 언제쯤 중개업하실 거예요? 특강 같은 거 더 듣고 주위에 공부 좀 더 많이 해서 좋다. 그래, 뭐 특강도 듣고 주위에 공부를 많이 해서 몇 달 동안 공부 더 해서 그래. 투자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했어. 그래, 좋다. 그러다가 뭐 중개업을 개업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하고 싶지는 않아요. 투자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개업을 하고 싶지도 않고 좋다. 뭐 그렇게 계획 없다 지금 이야기다. 본인은 합격하시면 언제쯤 중개업을 하실 것 같아요? 합격을 했다 하면. 등록하고 개업은 먼저 해놓을 거예요. 합격하면 등록부터 먼저 할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합니다. 뭐 이 말이다 지금 바로 합니다. 옆에 분 안 물어보면 섭섭하시죠? 합격하시면 언제쯤 중개업 하실 예정이에요. 예정. 2, 3년 있다가 2, 3년 있다가. 왜 2, 3년 있다가? 공부를 했지만요.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렇지. 많은 분들이 배우거든요. 공부는 해서 합격은 했지만 아직 실무는 잘 모르니까 한 2, 3년 훈련해서 하겠다. 그 취지죠. 언제쯤 하실 거예요? 바로 할 거예요. 와, 좀 아세요 실무에 대해서? 아니요, 바로 개업하고요. 잘하는 실력자를 영입해서 영입해서 모셔왔어. 영어로는 스카우트했어. 그래서 바로 하겠다. 그거 좋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이렇게 있잖아 봐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도 있고.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 1, 2년 정도 배워서 하겠다라는 취지가 많습니다. 그 지금은 말 그대로 계획이고 뭐 계획이 없습니다 했는 분도 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로 하겠다 해놓고도 뭐 몇 년 있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시험을 합격하시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텐데 중개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죠?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죠? 하니까 지금 바로 대답 나오잖아요. 오늘 배웠으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맞아, 등록도 해야 돼. 그죠? 또 어떤 분은 사무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 그것도 사무소도 만들어야 돼. 어떤 분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청소해야 된대요. 그래, 사무소 되면 청소도 해야 돼. 그래, 다 먼저 해야 될 건 맞아요. 어저께는 또 어떤 분한테는 사무소를, 그럼 중개업을 제일 먼저 하게 되면 뭐 하실랍니까? 하니까 뛰어다닌대요. 뭐 어디를 뛰는데? 하니까 물건을 많이 확보해야 된대. 아, 그래, 그걸 뭐 물건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뛴대요. 그럼 뛰기만 뛰면 물건이 들어올까? 내가 이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이죠. 이제 중개업을 할 때는 뭐 사고 싶은 사람, 파는 사람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다 맞는 말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합격을 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개업을 하기 전에 개업식을 해야 됩니다. 개업식을. 등록도 해야 되고 물건도 확보해야 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모셔와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개업식을 합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알려야 되는 판에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들한테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알리는 게 개업식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정작 내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내 친동생이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파는데 언니가 오빠가 하는 줄 몰라서 나 이 사람하고 거래했다. 그럼 분통 터집니다. 완전히. 그죠? 무슨 말인지 느낌 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타인에게도 내가 이 업을 한다라고 알려야 되는 판인데 가까운 친구, 친척, 인척한테는 먼저 이야기하고 출발하는 게 맞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개업식을 다 합니다.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돼지머리도 갖다 놓고 명태도 2마리 올려놓고 그죠? 그래서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개업식을 하게 되는데 개업식을 하게 되면 이제 친구가 꽃다발 하나 들고 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맥주도 2병 들고 옵니다. 야, 그동안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해서 이제 드디어 개업식을 하는구나. 우리말로 하면 사장이 되었구나. 이 말이잖아. 그죠? 사장이 된 것을 축하한다. 하고는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그런데 너는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국민경제에 맞이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거 기억하라고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배운 거니까 꼭 써먹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친구가 와서 야, 이 사업을 축하한다. 근데 너는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하면 그렇지, 그렇지. 국민경제에 입하한다. 그래서 이거 지금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단하다. 그런 생각 안 하고 맛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가방 들고 어딘지 뭔지 막 왔다 갔다 하더니만 드디어 이제 맛이 같구나 생각하면서 친구가 놀라가지고 그죠? 냉수 한 잔 떠옵니다. 찬물을 떠와가지고 야, 이거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고 다시 대답해봐라. 최종 목적이 뭔데? 그때는 그렇지, 배운 대로 해야 되지. 국민경제에 입하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물어도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때는 무슨 생각할까요? 이제 두 번째 들으면 이제는 맛이 같구나가 아닙니다.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119 딱 누릅니다. 이제 앰뷸런스 부를 준비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통화 딱 누르면 이제 부르기 직전인데 다시 한 번 더 말해봐라. 정신 차리고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국민경제에 입하함. 그럼 이제 실려갑니다. 그날 개업식도 못하고. 세 번째 물으면 돈 벌라고 이래 대답해야 돼. 그죠? 중개업을 하는 최종 목적은 뭐다? 돈 벌라고. 또 뭐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려고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설명해서 최종 목적 하나는 여러분들 심각하라고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꼭 개업식 하시고 개업식 할 때 친구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입하한다. 이거 입력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심어주는데도 틀리는 사람은 하여튼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친구가 안 물을 수도 있잖아. 그죠?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가 꽃다발 주면서 야, 축하한다 하거든 꼭 말해요. 최종 목적이 뭔데? 내한테 한번 물어봐. 그래,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개업식 할 때 꼭 한번 써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입하함인데 공부하신 학생들은 그래 물어준다고 최종 목적이 뭔데? 이래 물어주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너는 이 업을 하는 목적이 뭔데? 이래 물으면 골 때려. 이야기 다 해야 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해서 국민경제에 입하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친구도 공부한 사람을 친구로 해야 된다. 공부 안 한 사람 친구해야 된다. 공부한 사람 친구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목적이 뭔데? 이러면 다 이야기 다 해야 돼. 지금. 그죠?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에 입하함입니다. 자, 시험 칠 때는 국민경제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돈 벌라고. 그래, 돈 벌라고 지금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제1조 이 정도로 이제 분해했는데 이제 첫 시간에 입문은 이 정도로 합니다. 앞으로 이 중개사법 전반 2조, 3조, 4조를 다 배우면서 이 목적하고 이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천천히 해 나갈 거예요. 기초 단계에서는 여기까지는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2조로 넘어갑니다. 15페이지 제2절 용어의 정의 제목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제2조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얼마나 고마운지, 그죠? 자, 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인데 민법에서는 143조에 의한, 103조에 의한 이라는 말을 하면서 103조가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야 문제가 풀리도록 나와요. 그러면 뭐 187조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186조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이 말은 186조, 187조 내용을 알아야지 그걸 풀 수 있잖아. 그죠? 민법은 법조문도 그렇게 공부해요. 이번에 민법 수업 하셨죠? 언제? 어제? 어저께요? 화요일 하셨구나. 그죠? 아마 민법에 이제 서론이 출발했겠지만 그렇게 가는데 186조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187조에 의한, 103조에 의한 이라는 말은 조문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지만 중개사법은 2조에 의한 이런 말은 절대로 안 물어요. 얼마나 고마운 과목인지. 예를 들어서 2조 해놓고 갈로 열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조가 뭐다, 2조가 뭐다는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첫 시간이니까 1조를 공부했으면 용어의 정의가 2조구나 이렇게 느낌을 한번 가져보라고 제2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2조의 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용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사용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용어의 정의를 2조에서 제시합니다. 이 정자가 확정하다 할 때 정자입니다.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정, 확정해서 뜻을 확정시킨 겁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모르면 앞으로 이 수업을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용어의 정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매년 무조건 한 문제 냅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용어의 정의를 모르면 앞으로 수업을 못 따라온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데 이번 지나간 25회 시험에서도 1번 문제가 용어의 정의를 문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수업할 때마다 중요합니다. 그랬고 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했고 그게 적중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짝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랑인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중요하다. 지금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할 때는 그죠? 어떤 학습이든 공부를 할 때는 뭐 영어든 뭐 중국어든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암기를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하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죠? 학습은 이해력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암기를 하면 암기한 대로만 나오면 다행인데 살짝만 돌려도 못 따라간다고 이게. 근데 이해를 해놓으면 설사 다르게 변형을 시켰더라도 이해한 사람은 찾아낼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모든 학습은 이해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듣지만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독특한 단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상단 제목에 용어의 정의 옆에다가 크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암기할 것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오늘 이거 한번 듣고 암기 안 되겠죠? 앞으로 수업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한테 암기시키도록 만든다고. 아까와 같이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듯이 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시켜나갈 거니까 접목하시는데 아, 이 단어는 암기해야 되는구나. 그 암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암기를 하는가 하면 사진 탁 찍듯이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오히려 이 제2조는 이해하면 문제가 틀려요. 그래서 이게 독특한 단어이에요. 그래서 2조는 암기를 하는데 암기해야 될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번의 중개 찾았습니까? 밑줄 꽂고 2번 공인중개사, 3번 중개업, 4번 개업공인중개사 넘어가서 5번 소속공인중개사, 6번 중개보조원을 암기해야 돼요. 자, 모두 암기해야 될 거 몇 개? 6개입니다. 6개. 자, 이 정도는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오늘 한번 듣고 다 암기는 안 되겠지만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옆으로 살짝 빠지면 민법 수업을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땠습니까? 민법을 생전 처음 듣는 생초보더라. 민법 처음 들어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답답했다. 본인은요? 재미있었다. 민법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어저께? 빠졌구나, 결석.
그렇죠. 어저께까지가 괜찮지만 오늘부터는 빠지지 마라 그랬어요. 교수님. 빠져서 못 들어봤고. 민법을 오늘 들어보셨어요? 지난주, 이번 주에? 들어보니까 소감이. 재미있었다. 답답하다. 재미 두 분. 민법 들어보니까 재미가 어땠어요? 재미있었다. 재밌었다. 독특한 학원이네, 이 학원은. 민법을 처음 들으시면, 그죠? 어렵다. 답답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왜 그런가 하면 민법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민법 박사도 민법이 재밌다 쉽다 소리 못합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민법 박사도 그 민법의 총괄적인 중에서 자기가 전공한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민법 중에서 뭐 상속에 관한 것, 재산에 관한 것, 그죠? 친족에 관한 것, 이렇게 자기가 전공한 부분은 박사니까 잘 알겠지. 근데 민법 전반에 걸쳐서 민법이 그 방대한 것을 재미있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민법에 빠지신 분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수업 듣겠지만 민법을 딱 들어보면 첫 번째 느낌은 답답하다,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여기는 아주 독특하게 재미있었어요. 이러니까 제가 아주 독특한 장소다 지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민법은 왜 어렵고 답답할까요? 라고 굳이 묻는다면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왜 양이 많은가 하면 용어가 180여 개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민법은 불행하게도 우리 중개사법은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딱 제시해 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민법은 그런 제시해 주는 단원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해해야 돼. 몇 개를? 180여 개를. 그죠? 민법 앞으로 진행하면 이렇게 합니다. 진위, 비진위 표시. 우리 두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깨졌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알아들었죠? 두 사람이 계약했다가 깨졌대요. 근데 민법 어디에도 깨졌다라는 말이 없어. 계약이 무효되었다, 해지되었다, 해제되었다, 취소되었다. 깨지는 모양이 가지가지인 겁니다. 가지가지. 진위, 비진위, 법률의 행위, 법률의 요건, 법률의 사실. 이거를 처음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듣는데,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답답하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게 민법의 첫 입문 과정인 거라,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의 대표적인 표현이 민법은 입문할 때 어려워. 이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때 울면서 들어갔다가, 근데 어차피 용어만 해결이 딱 되고 나면 어차피 민법이라는 틀 안에서만 시험에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오히려 1차 과목에서는 학개론보다는 민법을 나는 더 공부하기 좋았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들어갈 때는 울면서 들어가는데 일정하게 수준만 딱 올라가면 그 범위에서 나오니까. 근데 학개론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들을 때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사회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쉽게 들어갔는데 범위가 청방지축이니까 막상 시험 쳐보면 시험은 더 어렵다. 점수가 안 나온다.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개성의 차이는 있죠. 뭐 자기가 경제학이나 이런 전공한 사람들은 어차피 개론이 편한 사람도 있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뭐 민법이 재밌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표현은 그렇단 말이에요. 민법의 그 방대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은 5분의 1도 안 됩니다. 민법의 그 방대한 것 중에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한 민법 사항만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계약 이런 것도 몇 개밖에 안 해요. 뭐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계약은 이거 말고도 10몇 가지나 더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관련되는 민법만 공부하니까 범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벅찬 내용이에요. 그게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죠? 예전에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진위, 비진위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나는 진위가 여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 또 성은도 빛인 줄 알았어요. 비진위, 진위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이제 앞으로 마르고 딸도록 떴습니다. 진위, 비진위를. 그러니까 민법은 그 방대한 용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서너 달은 자꾸 들어야 돼. 힘들어도. 난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시간이 가야만 귀가 뚫린다고요. 제가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도 막상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뭐 의기도 양양하게 원래 꼭 열심히 해서 나는 꼭 합격할 거야 라고 들어오지만 민법 이런 과목 처음 들으면 막 사람 귀가 막 빠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어려운 게 정상이니까 두 서너 달은 그냥 들어야 된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이 자리는 독특하게 재미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주 독특해서 그렇고 그건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죠? 민법을 처음 들어보니까 어렵더라, 힘들더라, 답답하더라. 이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정상적인 표현. 왜 그렇게 어렵다? 용어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개사법은 몇 개를 제시했다? 6개. 얼마나 효자 과목입니까? 그래서 이 6개는 암기해야 된다. 이걸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자, 이 단어는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암기를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순서를 달리해서 수업합니다. 2번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공인중개사라는 정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번이나 말했을 겁니다. 나 공인중개사 학원에 간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한다.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그렇게 여러분들은 많이 쓰지만 법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2번 보시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걸 암기하라 이 말이에요. 취득한 자에 동그라미 딱 합니다. 공인중개사 뭐라고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다. 이렇게 법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문제를 내면 저는 워낙 강조하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수험생들 이런 용어 문제 딱 내면 50% 틀립니다. 50%. 이조차를. 그죠? 시험에서 이 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OX. X잖아. 그죠? 근데 이해를 하면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맞추는다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해하지 말고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말하면 아니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맞잖아요. 자꾸 고집피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틀리는가 하면 우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어 있고 1차에 합격한 자 2차 시험만 치릅니다. 그럼 이 자리는 2차 과목이니까 1차 합격하신 분이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넘어와 있는데 1차만 합격했다고 그 사람 보고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니까요. 합격해서 안 돼. 자격을 취득해야 돼. 그죠? 아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하면 틀린다. 이렇게 전달했잖아요. 지금 그죠? 시험 이렇게 걸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OX. 그런 말 없잖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것들. 그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X입니다. X. 암기한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하지 말고 암기하라.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가 더 중요한 게 3명이 있습니다. 3명. 1번 공인중개사가 있고 2번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좀 더 나오겠지만 봐요. 여기도 공인중개사, 여기도 공인중개사. 3번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 봐요. 여기도 공인중개사가 있잖아.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은 모두 몇 사람이 있다? 3사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공인중개사가 무슨 3사람이나 되는 공? 이것조차도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3사람 있고 이 3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구분 못하면 이제 점수하고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뭐라고요?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모두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다. 이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고 이게. 그러니까 슬쩍 설명한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직원입니다. 직원. 그 다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죠. 자,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봅시다. 1번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잖아요.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자격을 취득했다면서 뭐 그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습니다. 장롱 속에. 예, 그 사람을 보고 공인중개사라 부릅니다. 그 다음 소속 공인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사무실에 걸어놓습니다. 게시합니다. 봐요. 다르잖아. 공인중개사라도. 그죠? 세 번째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자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역시 사무실에 게시해놔야 돼. 그죠? 법에 그래 되어 있어요.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다 구분하면 좋겠고 처음 공부하는 생초보들은 구분하는 것조차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3종류가 있다. 이 말은 알아놔야 돼 일단. 그래놓고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해가면서 자기 것으로 익혀나갈 거예요. 이 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도 또 해줍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갑니다. 원래 스토리가 그렇게 지나갔는데 10월 26일 이번 일요일 시험 쳤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은 토요일 응시합니다. 모든 국가고시가 일요일 시험을 쳤다가 중개사 시험만 일요일 쳤거든요. 모든 국가고시는 일요일 치다가 토요일로 다 바뀌었어요. 오래전에. 왜 그 토요일로 시험 날짜가 바뀌는가 하면 일단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금요일부터 벌써 휴무잖아요. 그 토요일도 휴무고 일요일 휴무인데 꼭 일요일 시험 치니까 불편하더라고. 그 다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싫어해요. 일요일 시험 치러 나오는 거.
감독자들도 싫어해. 이런저런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모든 국가고시는 토요일로 바뀌었는데 중개사 시험만 올해까지도 일요일 쳤어요. 이거 왜 일요일 쳤는가 하면 이렇게 그 장소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많은 인원이 응시하다 보니까 일요일 쳤는데 이제 이것도 내년부터는 토요일로 바뀝니다. 여러분부터 이제 토요일 시험을 칩니다. 자, 이렇게 10월 26일 시험 쳤다. 그러면 한 달 뒤에 11월 26일 합격자 발표합니다. 여러분도 이 스토리와 똑같이 갑니다. 합격자 발표한 날로부터 얼마 내로? 1개월 내로. 그러니까 이제 12월 26일 되겠죠.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 이거조차 시험 문제인데 자격증 교부 언제 한다고요? 1개월 하면 틀려요. 합격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에요. 이거 시험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험일로부터 1개월 내로 지급한다. 그러면 틀리잖아 봐요. 그러니까 1개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림을 자꾸 앞으로 그리는 이유도 그림으로 자꾸 눈에 익혀 놓으셔야 돼. 처음 보면 잘 안 익히져요. 근데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니까. 다시 자격증 교부는 언제 한다? 합격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지급하지 시험일로부터 1개월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1개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내년에 다시 만나야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합격자 경고를 고르니까 일정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하나 더 물어야 될 것. 그러면 자격증은 누가 교부할까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답은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이것도 시험용이니까 알아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물었어요. 시험에 합격하시면 자격증 받아야 되겠죠. 누가 교부할까요? 하니까 어떤 분이 뜬금없이 학원에서 이래요. 학원에서 자격증을 교부할 것 같으면 내일부터 하나씩 교부하면 되죠. 이쁜 사람부터 먼저 주고 밥 잘 사는 사람 먼저 주고 그러면 되지. 공부할 이유도 없잖아. 그지? 학원에서 교부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교부한다고요?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 서울에 있는 분들은 자격증을 누가 교부할까요? 서울시장이 교부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뭐 시도지사는 다 알아놓고 또 어느 시도지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 몸은 서울에 있지만 자기 주소는 의정부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기 와서 공부하지만 주소가 의정부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자기 집은 의정부, 뭐 양구, 뭐 저기 뭐 남양주라도 공부는 서울에서 하고 서울에서 시험 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정에 따라서. 그러면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응시를 편안하게 하더라도 합격을 하면 의정부에서 온 사람은 경기도지사가 교부합니다. 느낌은 대충 오죠. 자격증을 누가 교부하는지 느껴보라고요.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그죠? 이 경기도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는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삥 둘러싸 가지고 있는데 경기 북부가 의정부 쪽이잖아요. 경기 남부가 수원, 뭐 평택, 저기 안양 이쪽이잖아. 그죠? 이게 워낙 지역이 크니까 또 인구가 많고 뭐 대상자가 많고 하니까 의정부에서 합격한 사람이 경기도지사니까 수원까지 가서 자격증 받는다는 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오죠. 그죠? 그래서 재작년부터인가 택배비를 얼마 2,000원인가 보내주면 도청에서 자격증을 이렇게 택배로 보내줘요. 그래서 경기도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부산부는 부산시청에 가서 받고 대구부는 대구시청, 광주는 광주시청에 가서 받는 거예요. 경기도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서울분들이라고 보고 이제 합격하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으니까 서울시에 살면서 굳이 서울시장 쪽으로 또 송금해가지고 택배로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합격하시면 기념으로 서울시청에 가서 한번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택배로 받지 말고. 서울시청이 나 어딘지 모르는데 그러면 할 수 없고 서울시청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니까 받으면 그건 할 수 없고 그지? 그래도 1년 동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은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으니까 씩씩하게 서울시장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구경도 하고 요즘 서울시청도 잘 만들어 놨다는데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받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공인중개사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합격을 딱 했다 그러면 12월 26일까지는 자격증 교부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굳이 12월 26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12월 1일이면 벌써 자격증 받아야지.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그죠? 그럼 12월 1일이면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자격증을 받으러 가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경비원이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묻습니다. 시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누구요? 하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딱 받아서 나오는데 당신은 누구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고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다. 왜? 이래다 되는 거라. 그죠?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어디서부터 공인중개사가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합격한 자를 공인중개사를 한다. OX, X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인 줄 안다니까 지금. 그죠? 다시 시청에 자격증 받으러 가는데 당신은 누구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받아서 나오는데, 당신은 누구요?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 팔랑팔랑 보여줘야 되겠죠?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다. 왜? 스토리가 고래 가는 거라, 지금.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공인중개사가 된다는 것을 이 정도로 강조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합격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문제에 걸려든다라고. 그죠?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고 모두 다르다. 이건 알아놔야 돼.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단어는 이해하면 안 되고 암기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제 다시 1번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정의가 뭡니까? 중개라는 정의가 출발합니다. 우리는 2번부터 먼저 공부했고, 자, 중개라는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떤 단어는 있어 1번에 딱 걸어놨잖아. 그죠? 1번에 중요하니까 1번에 걸었을 거 아니에요. 중개가 뭘까요? 하니까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중개라 하면 법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일단 그 밖의 권리 동그라미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를 중개라고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다가 그걸 중요한 단어는 1번에 딱 걸어놨잖아, 지금. 그죠? 자, 이 중개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암기하는데 지금 한 번에 암기 다 안 된다고 또 해도 잊어버리니까 뭐는 기억하라고요? 그 밖의 권리가 있다. 요거 기억하라고 동그라미 딱 해놓은 거예요. 자, 다시 적으면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중개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또 그 밖의 권리의 해서 그 밖의 권리 중요하다.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하는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에서 제일 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긴데 이 줄을 한 줄 한 줄이 다 시험 문제입니다. 한 줄 한 줄이라는 말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럼 중개 대상물이 뭔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 참고로 중개업자가 테레비, 냉장고, 자동차 이런 거 중개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거 중개 안 합니다. 그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개 대상물은 제3조가 바로 다음 조문이잖아, 그죠? 바로 뒷장에 따라오니까 일단 주어진 물건이 딱 있습니다. 토, 건, 입, 강, 공이라는 5가지 물건에 대해서만 거래 당사자 간에 이랬습니다. 당사자가 누굴까요? 하면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이 당사자지 중개업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도 거래 당사자 중에 중개업자가 거래를 이루고 있으니까 당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라고요.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뭐를 한다?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앞으로 민법을 배우면 채권적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채권, 물건 이런 조차도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그러니까 채권적 행위 말고 그 밖에 또 뭐가 있대요. 그 밖에 뭐가 있으니까 대비되는 것으로서 이거를 뭐라 부른다? 물권적 행위다. 그래서 채권적 행위와 물권적 행위를 덕실 변경합니다. 덕이 뭐죠? 덕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실 잃는다 이런 뜻이에요. 덕실이 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알선하는 것, 이를 중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게 이제 만만찮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는 그림으로 많이 전달을 할 겁니다. 이 그림은 수백 번을 봅니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이 내용을 그림으로 옮기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같이 생겼죠? 집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부르고 집주인입니다.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을 매수인, 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게 그림입니다. 지금 이 많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이 많은 내용이 그림을 딱 보면 그림은 좀 이해하기 쉽나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와 사고자 하는 자 사이에 이 물건을 중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중개하는 건데 지금 옆에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림을 보면서 이 말을 기억하라고요.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죠.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중개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토, 건, 입, 관, 공이라는 5가지가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당사자가 누구지요? 갑하고 을을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갑을로 부르는가 하면 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말 하려면 귀찮아 죽겠거든.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나타낼 때는 법으로는 갑, 을로 표시를 잘해요. 그래서 파는 사람 갑, 사는 사람 을, 아니면 집주인 갑, 새 사는 사람 을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이 물건을 뭐 한다고요? 두 사람이 매매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고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이 서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 을이 대금을 납부하면 이 아파트라고 치고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걸 우리는 매매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매매할 수 있으니까 득실이 서로 바뀌잖아요. 이 사람의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득실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첫 번째 단어인데,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이 다 중요하고 이것들을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겠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왜 암기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답해봐요. 중개라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그 물건을 매매, 교환, 임대차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하고 시험에 나왔다고. O, X. X죠. 왜 X? 그 밖의 권리 지금 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이해를 하고 따라오면 좋지만 지금 이해할 필요 없고 암기하라 그랬죠? 그 밖의 권리가 빠지면 털린다. 이렇게 딱 접어야 된다고. 이게 빠진데도 불구하고 말은 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할 수 있잖아요. 그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가 충분히 되지만 이게 빠진데도 불구하고 그걸 맞다고 해버리면 앞으로 물권적 행위는 득실 변경 못한다는 말이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중개의 대상에는 채권적 행위와 물권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하지 말고 그 밖의 권리 빠지면 털린다 하고 지금 동그라미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적 행위와 물권적 행위를 대상으로 중개하는 것을 알선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놓고도 중요한 거 하나. 채권적 행위와 모든 물권적 행위의 득실 변경을 알선한다. 그러면 또 털립니다. 원래 시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물건은 안 돼. 물건 중에서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또 물건이 뭐길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이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그죠? 근데 아직 여러분 민법을 아직 처음 듣도 안 했기 때문에 민법에서 배우게 되는 물건에 대해서 그냥 슬쩍 한번 짚어주고 가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공부한다? 민법에서 공부하겠죠.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 그래요. 물건이 뭐라고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이게 물건이에요. 자, 물건을 지배하는데 그때 물건이 뭘까요? 아, 부동산 하니까 물건이 뭘까요? 하니까 부동산만 물건인 게 아니고 볼펜, 책상, 안경, 신발, 옷이 전부 물건이잖아. 그죠? 부동산도 물건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뭘까요?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물건이에요. 그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말을 하기 힘드니까 볼펜만 하나 딱 들고, 볼펜도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 볼펜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 그런다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은 그 볼펜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첫째, 점유하고 있잖아. 지금 가지고 쥐고 있죠. 그래서 물건이 딱 들어오면 물건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점유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볼펜 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러면 되죠. 나 이 볼펜에 점유하고 있다. 이러면 되잖아. 점유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점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가지고 있죠? 볼펜이 자기 겁니까? 소유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이 볼펜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그게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아, 딱 들어보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점유권과 소유권에서부터 항상 출발해요. 그래서 이거를 본래의 권리, 본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본권. 그죠? 본권이라는 말이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물건이라는 볼펜이라는 물건을 들고 있지만 볼펜을 점유도 하고 또 자기 거잖아요. 소유권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볼펜을 안 가지고 왔어.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럼 옆 사람에게 볼펜 하나 빌려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볼펜 하나 빌려주세요 하면 그 사람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빌려줍니다. 왜 빌려줍니까? 가진 게 볼펜밖에 없으니까 빌려주지 뭐. 그죠? 볼펜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볼펜을 빌린 사람이 나 이 볼펜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다. OX.
오죠. 점유하고 있잖아, 지금 손에. 근데 점유만 하지, 나 이 볼펜에 대해서 소유권도 있다. 이러면 빌려준 사람 징계를 확 나야 되죠. 지 것도 아닌데 무슨 그 소유는 못 하잖아, 그지?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것, 점유권과 소유권은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점유권만 있거나 소유권만 있을 수도 있어. 지금 그런 예를 들었잖아, 지금, 그지? 근데 볼펜을 빌렸지만, 볼펜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볼펜을 훔치면, 점유는 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죠. 그러면 그런 점유를 뭐라 부른다? 불법 점유 이래 부르는 거라, 이게. 그죠? 그 불법 점유하면 뭐? 처벌받아요, 형사처벌. 지금 우리는 처벌이 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 권리는 점유권과 소유권으로 구분되는데, 자, 모든 물건 하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개가 안 되는 게 점유권이 안 돼요. 그런데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권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왜 점유권은 안 됩니까? 하니까 주로 볼펜 같은 것들은 동산이죠. 동산에 관련되는 권리는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물건을 중개한다 하면 틀린다고. 그래서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만 중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산업자가 됩니까? 부동산업자가 됩니까? 부동산업자가 될 사람들은 동산과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물건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 중개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는 매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니까 매매할 수 있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니까 이 사람의 권리, 무슨 권리가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오잖아. 그죠? 이거를 매매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래서 소유권은 덕실 변경을 알선할 수 있구나를 배울 수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권리가 출발했는데 소유권이 탁 들어오면, 그죠? 오늘부터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당연히 민법에서 다 듣게 되겠지만 소유권이라는 말이 딱 뜨면 세 가지 권능이 있어야 돼.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소유권이라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유권 하면 저절로 기억하는 게 뭐다?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이 소유권에서부터 모든 권리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 하면 뭐 생각하라고요?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권리다.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 정도로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유행가 가사에 나는 그대를 소유하고 싶소 이런 말이 딱 들어오면 소유 밑에다 줄 딱 꺼놓고 나는 그대를 뭐 하고 싶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싶소. 이까지 연결해 놔야 돼. 지금 소유만 보면 세 마디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그죠? 술 취해서 가면서 이럽니다. 나는 마누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도망가서 찾으러 간대요. 그럼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마누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면, 아, 마누라를 뭐 할 수 있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도망갔다. 지금 이 말이거든. 그죠? 근데 그 아저씨가 마누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뭘 없기는 뭘 없어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으면 소유권이 있는데 처분 당할 가능성이 오히려 좀 더 많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소유만 넣으면 기억해야 되는 말, 사용, 수익, 처분으로부터 권리가 출발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해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은 중개할 수 있는데 내 물건은 아니지만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른다? 용익 물건이라고 불러요. 용익 물건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용익 물건이다.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여러분도 공부하게 되겠지만 가볍게 전세권 하나만 이야기해 봅시다. 이해하고로. 여러분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세 산다. 들어보셨나요? 전세 사는 사람은 그 전세 보증금을 내고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 그 하숙집, 전세 얻은 집에 하숙 쳐도 된다 안 된다? 쳐도 되죠. 하숙생 쳐도 되죠. 그 수익은 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는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서 전세권을 용익 물건만 되지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은 없는 거예요. 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물건은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담보 물건은 대표적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이야기하는데 판례가 이 중에서는 저당권만 중개할 수 있다. 요게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판례로서 인정을 해주니까 유치권은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동산과 친한 권리. 질권도 물건이지만 중개할 수는 없다. 왜 안 될까요? 동산과 친한 권리. 그래서 물건을 지금 다 적었는데 모든 물건을 덕실 변경한다 하면 틀린다고. 안 되는 게 뭐지요?
점유권, 유치권, 질권은 안 돼. 동산과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산업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업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은 동산과 친한 권리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나열해놓고 나니까 여러분이 출제위원회도 이런 문제 안 내고 싶어요? 1. 전세권, 지상권, 3번 지역권, 4번 유치권, 5번 저당권 5개 던져놓고 다음 중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답은 몇 번? 유치권. 12회 때 문제입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해온 사람은 이 문제를 못 맞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오늘 한 번만 듣고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단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갈 거니까. 그죠? 아,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물어 들어오는구나를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민법에서는 하나에 대한 권리를 다시 다 공부합니다. 또. 그죠?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11문제 나옵니다. 물권에서 11개. 민법에서. 그죠? 아주 중요한 기초를 지금 출발한 거예요. 민법에서 듣지도 못한 내용을 중개사법에서 물권이라는 게 이런 게 있고 우리는 이것들 중에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지금 구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용어의 정의 1번 문제라 그랬죠. 1번 문제의 정답이 이겁니다. 저당권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 OX. 중개의 대상 O죠. 요거는 누가 인정해준다? 판례가 된다고 인정했다. 그거의 1번 정답이 문제였었습니다. 문제. 그죠? 어쨌든 용어의 정의는 중요하다. 지금 이거 이야기도 강조했고. 자, 물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렇게 이해된 여러분들은 중개라는 용어를 공부하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들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덕실 변경에 관한 것을 알선한다면 틀린다고. 그게 맞다고 들어가버리면 물권은 덕실 변경 못하는 게 되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거든. 일단은 그 밖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거 잡아 놓으셔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물권도 한번 이렇게 예습을 해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정의입니다. 2번은 했고 3번 중개업이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이것도 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다른 사람 의뢰표 1번 답니다. 1. 조건이 3가지 있어야 되거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2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앞에 2번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를 중개업의 정의입니다. 번호를 지금 1, 2, 3번 달았죠. 1, 2, 3번 다른 이유는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암기하기를 중개업 하면 몇 가지?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타인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2번,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지만 더 들어가도 틀립니다. 암기하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타인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OX. 중개사무소라는 말이 없잖아 지금 여기에. 그런데 이걸 시험지에 올려놔놓으면 쭉 읽어봐요. 틀린 데를 찾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 중개업은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틀린 데를 못 찾아냅니다. 중개사무소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중개업이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OX, X 등록도 조건 아닙니다. 아,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도 눈 퍼렇게 뜨고도 틀린 데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3가지를 암기하라고 지금 강조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 암기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틀리게 나오면 틀린다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 하나 더 간다면 그럼 업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유권 해석은 업이 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영리성이라는 3가지 조건이 있을 때만 업이 되더라. 여기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중개업이라는 조건은 양이 좀 많아졌어요. 타인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리성을 요구합니다. 6가지가 조건이 되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중개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공부입니다. 필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입문과정은 잘 듣는 데 의미가 더 큽니다. 잘 듣는데 앞으로 필기할 시간 많습니다. 필기를 잘 하시는 분은 별명이 그죠? 3대 빵입니다. 3대 빵. 왜 3대 빵인 줄 압니까? 필기한다고 내용 못 들어. 1대 빵. 적으면서 틀리게 적어. 2대 빵. 그렇게 어렵게 적어놓고 집에 가서 안 봐. 또 3대.
그럼 그냥 꽝이야, 꽝. 오늘 했는 거. 그지? 그 필기 잘하는 사람 3대 빵이에요, 3대 빵. 필기는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거니까 입문 과정은 잘 들어보세요. 중개사법 말고 지금 이번 주부터 수업이 출발했잖아. 그죠? 민, 개, 공 이렇게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잘 들어본다. 그리고 하던 분들이 아닌 생초보들이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자꾸 듣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안 그래. 왜 그러면 자꾸 적어야 뭐 좀 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자꾸 적어. 그죠? 자꾸 적어. 안 적고 이래 눈만 뜨고 갔다가 집에 가면 나 뭐 그냥 놀다 왔는가 이런 생각 들거든. 그래서 필기는 자꾸 해요. 그 심정도 내 이해는 하는데 필기 잘하는 사람 별명 뭐라 그랬죠? 3대 빵, 3대 빵. 그렇게 이렇게 적어놓고 집에 와서 공부도 안 하면서 그치? 또 틀리게 적을 때는 또 똑바로나 적어놨나 또 그죠? 틀리게 적어놓고 그럼 또 적으면서 또 못 들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지금 또 그죠? 그래서 필기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뭐 잔소리 같은데 어쨌든 중개업은 몇 가지를 찾아내야 된다? 6가지. 이런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개업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를, 그죠? 이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딱 물으면 다행인데,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묻는다고요. 신림동사무소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차를 알선해주고 일정한 보수 수수료를 받았다. 이거 중개업에 해당됩니까? 이래 묻는다고. 지금 질문 하나 듣겠습니까? 신림동사무소에서는 관내에 있는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임대 알선을 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다. 그거 중개업에 해당됩니까? 이래 묻는다니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자, 타인의 의뢰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서민들이 나 아파트 임대 하나 구해주세요라는 의뢰는 있었겠죠. 일정한 보수도 받았다 그랬죠. 또 아파트 임대는 중개 대상에 해당되죠. 중개란 임대라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임대차도 중개 대상이 된다니까요. 다 되는데 자, 불특정 다수입니까? 관내 주민들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관내 주민들만 해서니까 특정인만 대상으로 했잖아. 그럼 이 조건이 안 맞죠 지금? 그 다음 그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하더라도 신림동사무소가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다. 뭐 사후 봉사활동을 하는 거다. 봉사활동에서 하는 것이 그거 영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신림동사무소에서 관내 서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임대 알선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럼 해당하지 않으니까 중개사법을 적용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를 왜 한다? 어떤 행위가 중개업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좀 너무 많이 가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은 암기할 것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 첫 번째 기초 단계에서는. 그죠? 거기까지 체크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4번 개업 공인중개사 할 겁니다.